세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어떤 경고이고 어떤 호소이고 부른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과 경쟁, 지배와 정보고 이런 생각으로 인간과 문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현대인과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이 자연 생態세계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인간과 문명에게 호소하고 절규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과 인간 문명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간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인간과 현대 문명도 파괴와 오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문명을 향해서 인간아, 삶을 바꿔라. 너 자신을 바꿔라. 생활 양식과 방식을 바꿔라. 문명 자체를 바꿔라. 이 바꾸라고 하는 호소이고 불운이고 탄식이고 절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와 문명이 이 대한민국이 바꾸지 않으면은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파괴와 죽음의 길로 지금 가게 되고 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죽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연 생태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우리 사회 자체가 파괴되고 오염되는 그런 길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철학과 사상을 저는 서로 살리고 서로 키우는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또 그리고 활동과 교육운동 자체가 인간을 위한, 문명을 위한 아주 거대한 문명사적 큰 전환을 이루는 철학사상이고 삶이고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주권을 잃은 한민족을 깨워일으켜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고 민주공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민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신민운동, 새로운 국민이 되는 운동, 새로운 민족이 되는 운동이죠. 도산의 시민운동은 나라를 구원하는 교육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도산에게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의 주인과 주체였고,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도산 선생이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쓰신 걸 보고 참 저는 고맙고 반갑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도산 선생의 사상과 삶에 매우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국가와 민족을 생명 공동체로 보셨어요. 도산의 교육운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주인과 지은 나로 서로 살리고 길러주는 생명 공동체로 부르고 이끄는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민운동, 도산의 신민운동, 교육운동에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 보통 서양이나 한국에서도 다른 지도자들은 교육자나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서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는 그런 자세를 보통 취했어요. 서양에서도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 엘리트들로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워일으켜주는 엘리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도산에 동시에 다른 분들은 민족을 깨워일으킬 때,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일으킬 때 꾸짖는 자세를 많이 취했어요.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근데 도산 선생은 특이하게도 아주 겸허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민족을 가르치고 일깨우려고 하셨죠. 아마 이것은 이분이 나이 20살 때 그 평양의 폐제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연설해서 큰 충격을 주고 아주 변화를 일으켰는데, 아마 그때 20살의 나이였으니까 거기 모였던 청중들이 다 고위 관리들이었고 지역 유지들이었고 또 학부형들이었죠. 그러니까 도산 선생에게는 다 어버이 같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청중을 향해서 청중을 어버이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게 보면은 흥사단을 만들 때도 그렇고 대성학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언제나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국을 부모의 나라라고, 조상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조국이나 민족은 그 부모의 나라고 부모의 민족이고, 우리는 그 부모의 나라, 부모의 민족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도산에게는 이 청중을 생각할 때 부모로 생각하는, 어버이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도산이 신민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신민운동의 자세는 친민의 자세였대요. 친민. 민을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민을 가까이 한다. 친민이라면 민을 가까이 한다. 친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 친. 모친, 부친할 때 친이거든요. 어버이란 말이에요. 친민, 민을 어버이로 섬기는, 어버이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신민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제가 한국신학대가 다녔는데 거기 학장도 지낸 분 가운데 정대위 박사라고 계셨는데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하셨고 그런 거죠. 건국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분 15살 때 평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1935년이나 36년 2억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도산 선생이 대전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송태산장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떤 모양인데, 평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몇 사람이 식당에서 졸업하고 와서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은 뭐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구하겠다,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우리 굶주린 백성들을 좀 먹여 살리겠다. 정대위는 나는 목사가 돼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워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도산 선생이 식사하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정대위 학생한테 큰 절을 하면서 미래의 목사님, 부디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주셔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워주십시오 하고 큰 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정대위라는 이 소년이 도산 선생 같은 그런 좀 그 당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라고 받들려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의 큰 절을 받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정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거든요. 또 지도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은 평생 정치계에서 정치하라고 유혹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기가 정치계로 가지 않은 것은 도산서장의 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목사 돼가지고 정신을 깨워일으키라고 했는데 목사의 직을 버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도산서장은 말년에 이르시기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겸허하게 이렇게 가르쳐 섬기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니까 신민운동을 친민의 자세로 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도산서장의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산의 이 철학과 사상은 조선 왕조 사회에서 민주공화의 나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에서 동서 문명을 통합하는 세계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철학과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적으로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루는 20세기의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그 중심에 도산의 철학 사상과 도산의 삶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도산의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은 한민족의 이러한 대전환을 이루는 운동이었다. 도산은 조선왕조의 4대기 신분제도, 비과학적 신명론을 깨뜨리고 자주자립의 독립국가, 자유와 평등의 민주공화국, 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무실협정의 이념을 확립하고 실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도산 선생이 과거에 지나간 인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도산의 그 가르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살아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세요.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지금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강대국에서 아직도 지금 엉뚱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신분제도, 신분 차별의식,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갑질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고, 무슨 작은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 경비원들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걸 있는 사람도 있는 거 보고, 그 사회곳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신분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또 비과학적 신명론,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그 풍수지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사주명리를 지금도 얘기하는 어떤 지식인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사주명리라는 게 뭡니까? 태어난 날, 해, 달, 일, 시, 그거 알고 뭐 조금 뭐 섞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도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무신력행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숙명론은 나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는 이런 숙명론이나 무슨 풍수질이나 무슨 뭐 음양오행이나 이런 게 아주 제한적으로 환경에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자연환경과 인간이 관계가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무슨 명장을 잘 쓰면은 뭐가 잘 되고 이런다는 얘기라든지, 무슨 어디다 토를 잡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이 결정론적 사고,
외적인 어떤 것이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는 이건 비과학적인 사고거든요. 비과학적인 사고예요. 물론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법칙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죠. 통계자료가 결정하는 게 있고 데이터가 무슨 결정하는, 그건 그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있지만은 인간의 생명이나 정신이 외적인 물건이나 외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생명이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철학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의 주체가 이끌어가는 거지. 환경이나 조건을 이끌어가는 거지. 이건 하여튼 이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질적 인과관계를 중시하지만은, 그러나 물질적 인과관계를 초점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힘이지요. 그게 힘의 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도산 선생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개별적 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전체의 하나됨으로 나가는 나철학이라고. 그 나라는 말을 도산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유영모나 함석헌이라고 하는 그 생명철학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 저는 함석헌 선생님 연구하고 유영모 선생님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연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어디서도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함석헌과 유영모는 나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강조하는 이 기품이나 이 계기가 어디서 왔나 정말 궁금해서, 기독교에서도 나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유교불교도교에서도 안 하지, 서양 철학에서 나를 강조하지 않지, 어디서 나를 강조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막 강조하더란 말이죠. 도산안창호 선생님 연구해 보니까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나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남강 이승호 선생님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유영모, 함석헌 같은 분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도산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어떤 기풍이나 그런 것이 그 당시 교육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깨워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깨워일으킬 때 뭘 깨워일으키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뭘 자각시키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깨워일으키는 거예요. 그 당시 군대도 제대로 된 게 없지, 무슨 재력도 없지, 있는 것은 민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 도사님이 하신 것은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자각시켜가지고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믿을 것은 민족밖에 없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깨워일으켜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통일시켜서 민주공화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 일념 때문에 이렇게 나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 일념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본성과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하는 주체성, 하나는 통일적 전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주체가 없는 생명체는 없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면 꿈틀거리는 벌레에서부터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이게 있거든. 두 번째로는
생명체라고 하면 통일적 전체성이 없는 게 없어요. 통일적 전체성이 다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으니까 생명체예요.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생명은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진화하고 형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진화하고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바로 나예요. 수술하는 수체가 나고 생명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생명 전체의 통일적 중심과 초점이 바로 나예요. 그 진화하고 형성하는 진화와 형성의 공인 주체도 나고 진화와 형성의 대상과 목적도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면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지. 조산 선생님이 영혼이라는 말이라든지 무슨 어리라든지 그런 말은 잘 안 쓰셨지만은 나라는 말은 아주 많이 쓰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산 선생님이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실 때 다른 사람들이 어리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 쓴 거하고 이 나라는 말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은 주인이라는 말로 주로 설명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이다. 주인은 책임심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도 보통 책임이 아니라 절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손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 나는 자연 조건이나 사회 조건,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나. 그러니까 도산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건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뚫고 나가는. 그 도산 선생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는 이걸 초월적 정신주의, 정신적 초월주의라고 그러는데, 또 어느 도산 선생의 어느 그 연설문을 보더라도 어떤 조건과 상황, 시련과 난관, 그걸 무릅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간다. 그런 도산 선생의 상황과 난관, 조건 이런 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간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아주 사무쳐 있다.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그랄 돌아갈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그랄 돌아가는 말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건 외적인 어떤 조건이고 상황이거든요. 물질적인 어떤 상태예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또 상해 임시정부 그 시절에 민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교과를 도산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거기도 청천명월 없어지도록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하늘 밝은 달이 없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살아있는 거다. 쉽지 않은 생각인데, 근데 그 윤치호나 그런 안창호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윤치호 같은 사람 보면 정말 그분은 자연주의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도 윤치호는 상황주의자라 그래요. 상황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에 추종하는 사람이죠.
이거 강의 내용은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러나 도산서에 이런 초월주의만 있냐면은, 정신적 초월주의만 있냐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실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중시하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존중해서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인과관계를 아주 중시했죠.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현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현실적인 대안과 방침을 언제나 도사는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점진학교를 세우고 또 대성학교를 세우는데, 점진대성이라는 말도 도사는 현실주의를 나타내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도사의 가르침도 현실주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힘을 길러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실역경의 이 철학은 현실주의와 초월주의를 아우르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힘이 있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도사는 늘 말씀하셨고, 그 힘을 기르며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을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도 도사는 현실주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그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보면은 이 현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초월주의 측면이 있는 것이 절대정직과 진실을 강조했거든요. 절대정직과 진실. 꿈에서라도 성실을 이뤘으면 통해라고 하셨는데, 꿈에서라도 성실을 이뤘으면 통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염원하는 그 윤동주의 심정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적 이 초월주의와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 도산의 생각이 서로 결합돼서 무실역경의 철학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도산 철학이 생명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생명체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땅의 물질적 조건과 현실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현실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한 생명은 물질적 조건이나 제약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로운 차원을 가진 것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을 머금은 그런 차원이 있어요. 하늘을 품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생명체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 자체가 이렇게 초월주의와 현실주의가 통합되어 있는 건데, 도사는 이 초월주의와 현실주의를 잘 통합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초월주의와 현실주의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개조사상이에요. 개조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개조, 민족개조, 강산의 개조를 얘기했는데, 이 강산의 개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초월주의와 현실주의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어떤 이 혁신과 변화, 진보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도산 선생 자신이 끊임없는 자기 욕심과 창조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날마다 내 몸을 고치고 내 집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속이지 않으려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내 몸을 고치고 집을 고쳐야 돼. 이 고치려는 생각, 개조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라고 민족도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인간계도 민족계도는 많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좀 넘어가고, 이 강산계조라는 말이 아주 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산계조. 근데 이 계조라고 할 때 도산이 말한 이 계조는 타일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과 목적, 본질과 이치에 따라서 더 깊고 풍성하게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계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건 민족이건 강산이건 간에 억지로 타일적으로 그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과 이치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계조다. 아주 도산의 계조는 그런 의미예요. 이 1907년 서부학생의 진로교 연설에서 도산이 과학적 지식 탐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학적 지식 탐구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사물의 작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의 과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동양의 그 유퀴에서 나오는, 성리학에서 나오는 지식 탐구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사물의 작용을 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물을 탐구해가지고 그 사물을 그냥 이용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의 작용이 다시 구현되게 하는 것. 그 사물이 잘 실현되게 하는 것. 이 계조라고 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소.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쓰레에 관한 일을 하므로 이를 붙여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또 저 울창한 숲속과 잔잔한 물가에는 철인 도사와 시인과 객기 자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자연을 즐거워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갑니다. 이와 같이 미묘한 강산에서 예술이 발달되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강에 푸른 물이 충만하게 가득 흘러가면은 우리 민족이 부유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진다. 그래서 철인 도사가 나오고 시인 화객이 나온다.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이 철학적인 통찰 가운데 나는 이 도사가 이런 철학의 최고의 경제 이름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환경 이론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생태학적인 통찰도 아니에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세계에서는 다 이어져 있다는 거고 개체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개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사물 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해지면은
사람의 삶과 정신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고, 사람의 정신과 생각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면은 자연환경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서로 지체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 선생은 미국에서 그 교포들을, 동포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먼저 길거리부터 깨끗하게 쓸었다고 그래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 먼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과 정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획태와 대공주의. 도사서방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마 대기획태와 대공주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공주의랑은 다른 게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민족 진영과 그 평등주의적인 사회주의 진영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공사상을 도사서방이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공이라고 하는 대공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전체 평등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통합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서양 정치사에 보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내세운 구호가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자유평등 박애인데 그 이후에 전개된 이 정치사를 보면은 서양은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나가서 자본주의를 꽃피웠고, 소련과 중국은 평등주의적인 공산사회를 만들어갔지. 그러나 이 자유주의 이념은 이념적으로도 평등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평등주의적 이념은 또 자유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이념뿐 아니라 제도는 더 그렇죠. 제도와 체제. 자유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평등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평등주의적인 이 공산사회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구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념과 체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도사는 이념과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공동체적인 삶. 그러니까 도사는 평생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랬는데, 그 이상충을 추구하셨는데, 이상충을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서로 보호하고 협동하는,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도사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말씀이 애기애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자, 또는 상생상육,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자, 또 환난상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구해주자. 이 말은 다 민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기애타라는 말로 표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민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만 자유와 평등은 통합된다. 만날 수 있다. 함께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의 삶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함께 통합되고 구현되는 것이지, 이념과 제도를 먼저 내세워가지고는 자유와 평등에 통합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념이나 제도는 도산선생에게서는 2차적인 거예요. 삶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삶과 그 삶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삶과 사랑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정신은 애기의 탈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게 도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공주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서로 구해주는 그 삶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아주 도산 선생이 활동하시는 곳마다 도산공화국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촌과 같은 그런 공화국의 삶이 도산주의에서는 언제나 실현되었다. 그리고 또 도산 선생은 젊었을 때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상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깊게 가지셨어요. 이 풍성한 입단문답에 보면은 전국 마을마다 이상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셨고, 그리고 또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이상촌을 세우는데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풍성한 입단문답이 끝나는 걸 보면은 도산선생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이 개념이 이상촌이다. 바로 이 이상촌에서 도산이 꿈꾸셨던 애기애타, 상생상육, 환난상과는 그 원리가 실현되는 자리가 바로 이상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마을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그 전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이 요청한 애기애타, 상생상육, 환난상구, 대공주의는 모두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공화의 나라를 위한 철학적 지침이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공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과 사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사상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를 전환해야 된다. 첫째, 철학 사상과 삶의 전환. 요즘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도산 사상을 잘 연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나 물질 관념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계나 물질 관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과학주의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런 과학주의만 가지고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산 선생은 이 과학주의를 존중하셨지만은 과학을 넘어서서 인간의 그 생명과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도산 선생은 매우 입체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이해하신 거죠. 요즘의 인문학이나 보통 사상가들, 철학자들은 굉장히 과학주의에 함몰되어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그래요. 실증적인 문헌 자료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산 정신과 사상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동양 철학한다는 사람들은 다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 머물러 있어요. 불교 경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해서 사람들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도산의 위대한 정신과 소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대의 경전을 연구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연구해서 그 다음에는 20세기, 21세기 현대로 나와야 도산선생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반복론적인 잘못을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인문학이나 철학이.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 기계중심의 세계에서 인간과 생명중심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벌어질 텐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다 감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기계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그냥 계산기계예요. 그거로는 인간의 생명과정을 고양시킬 수가 없어요. 기계의 세계, 기계의 그 산업은 그것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인간의 삶은 또 인간의 삶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인간의 생명과정신을 그 깊이와 높이를 실현하고 인간이 기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지금처럼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은 결국 인간의 이 생활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인공지능의 그 세계로 함몰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도산 선생이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줬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도산 선생의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 철학을 간직한 사람들은 기계의 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나 기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아주 존중하면서도 도산 선생은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과학적 인과관계를 그렇게 중시하고 과학을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존중하고 기계를 존중하더라도 그 위에 인간의 생명과정신을 구현해가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전환인데 도산 선생이 평생 쌓은 대상이 일제 그 시민 지배 시설하는 거예요. 그 부국강병과 양식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시민이 지배 국가들하고 맞서 싸운 것이 도산 선생이고, 그런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의 교육 체제에 맞서 싸운 것이 도산 선생이지. 이 흥사단의 그 교육 이념은, 도산 선생의 교육 이념은 정말 인간교육 이념이에요. 사람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것도 도산처럼 철저하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민주공화국의 주인과 주체로서 주인과 주체인 국민의 나를 바로 세우는 교육. 그리고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실현하는 교육. 그런 걸 도산 선생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시경쟁 교육은, 이건 말하자면 일본이나 그 당시 지국주의 국가들이 만드는 그 교육 이념과들을 계속 유지해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국가주의적인 교육에서는 이 국민은 병사로 키우거나 아니면 인적 자원, 노동자로 키우는 거예요. 기술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육을 하고 나서 더 정말 해야 될 것은 국민의 인적 자원이나 병력으로 보는 국가주의 교육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실현한 민주공화국의 국민교육,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교육에서 인간과 생명을 서로 살리고 높이고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는 입시형식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IMF 나가지고 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누구죠? 저 이름 스토어잖아데 그 미국의 미래학자, 당시 제일 유명하다는 미래학자인데 엘빈 토플러. 예, 알빈 토플러지요. 그이한테 그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미래학자로서.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거는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정보혁명. 엘빈 토플러가 정보혁명을 내세우는 정보혁명 해가지고 IT 기술 강국.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쪽에도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IMF를 거쳐서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간 것이 IT 산업혁명, 정보혁명, 인터넷 이쪽에 강국이 됐는데 그때 엘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근데 교육제도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다른 거 다 살릴 것 같은데 교육 문제만은 이거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도 아니고 새로운 그 정보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전혀 아니라 너무 낭비가 심하다. 교육 혁신을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거는 받아들였는데 교육 혁신이라는 건 거의 그대로 놔준 거예요. 도산 선생의 생각하고 정말 안 맞는 것이 이 교육 문제예요. 지금의 입시형식 교육은 도산 선생이 생각하는 그 교육 방식하고 정반대되는 이 학교에서 도산 선생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거 바꿔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전환인데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도 그렇게 오래 하고 산업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말 이 낙후된 것이 정당 정치예요. 이게 뭐 되는 것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저 당파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근데 정말 이 어떤 정치 구조는 좀 후진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정말 민주주의자인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산 선생은 대민주주의를 존중했지만은 대민주주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직접 민주주의가 밑에 있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2, 3초는 구상한 것이 직접 민주주의 기초에서 대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마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마을공화국을 이루어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밑에 든든하게 하고 그 후에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말로는 동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내려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나 권한을 다 밑으로 또 내려야 하는데 그 내려놓는 게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게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직접 그 생활자치의 그 민주공화제를 밑반야에서부터 하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 단계의 자치 일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앙 정부가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위에서 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데 가서 저 지난해인가 도산 선생의 마을공화국 철학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행정원장이 스위스의 그 정치제도를 연구한 박사야. 이 스위스의 정치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요. 예산이 3분의 1은 중앙정부가 쓰고, 근데 30%는 중앙정부가 쓰고, 40%는 가운데 그 대단위 자치기구, 도, 시, 그 다음에 30%의 예산은 아주 바닥, 기초공동체, 그 마을공동체에 쓰도록 30%, 40%, 30%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모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도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치가 좀 전환돼야 되고 도산 정신의 철학에 비춰보면 이렇게 세 가지 큰 전환을 하는데 도산 정신과 철학과 삶이 그 중심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